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아교육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 유아임용 암기장 교재는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페이지 보면은 유아임용 암기장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과정은 이렇게 신의사 예자 형태인데 사회관계, 음악, 자연탐구, 미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조례가 좀 더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요거를 쭉 함께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좀 강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자칠판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함께 책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조금 필기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요거 음원 파일로 선생님들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음원 파일로 나중에 들으실 때는 필기를 한 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필기는 줄이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아교육개론 교재 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발달의 개념과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아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돼 가는지를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발달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아들의 발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 개념 안에는 성장, 성숙, 학습 요 세 가지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생리적 측면의 양적 증가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자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증가와 변화,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숙이란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과 같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자연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성숙은 기능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리 선생님들이 계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을 해서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어 나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 연습에 의해서 미리 의도한 의도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발달의 개념은 성장, 성숙, 학습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고 성장은 자연적인 것, 신체적, 생리적, 양적 증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숙은 기능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학습은 연습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 변화다. 이렇게 구분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의 원리입니다. 발달은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나 순서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발달은 유전으로만 이렇게 막 자연적으로 성숙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유전, 자연적인 성숙, 유전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발달은 일정한 방향과 순서를 지닙니다. 그래서 세분화 발달입니다. 세분화 발달. 그렇죠? 그래서 큰 거부터 시작해서 세분화로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미 발달, 근원 발달이 있습니다. 두미 발달은 머리부터 발 방향으로, 근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바깥쪽, 말초적인 것으로 이렇게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발달의 방향과 순서, 세분화, 두미, 근원 발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은 연속적이면서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와 민감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와 민감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발달은 각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발달은 어떤 하나만 한쪽만 막 발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이론 중에서 성숙주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을 설명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발달 이론을 이해하고 유아를 이해할 때 어떤 측면에서 설명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학자들이 보는 발달의 측면이 나누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숙주의 이론에서 게젤이 있습니다. 성숙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젤은 성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아동 성장과 발달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게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이 발현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달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게젤이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준비도, 표준행동 목록,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인이 유아의 발달에 지나치게 기대하면서 막 인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준비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준비도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준비도 개념을 기초로 해서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표준 행동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게젤이 제시한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 아까 앞에서 본 발달의 원리하고도 약간 중복이 됩니다. 발달은 방향이 있다. 발달 방향의 원리. 자, 발달 방향의 원리 안에는 두미 발달, 근원 발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호적 교류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호적 교류, 인간의 좌우 양측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뇌, 우뇌, 두 눈, 두 손, 두 다리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눈하고 손하고 협응도 하잖아요. 그렇죠? 협응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 교류의 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구조적으로 우리 몸이나 이런 것은 대칭이 되어 있지만은 비대칭도 나타나면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발달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반사 현상, 경직 목반사 형상, 뭐 이런 것들을 기능 비대칭의 원리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규제의 원리, 인간은 성장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단계에 맞게 조절해 나간다. 이런 것이고, 자기 규제의 원리 한 예는 어떤 거냐면 계속 발달해 나가다가 갑자기 약간 퇴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발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유아들이 자신을 규제해 나간다.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 발달 방향, 상호교류, 기능적 비대칭, 자기 규제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달 스케줄, 발달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게젤은 표준 행동 목록도 만들었지만 발달 스케줄 검사를 고안했습니다. 발달 스케줄 검사, 요걸 통해서 발달 지수, DQ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지수의 네 가지 영역은 운동 기능 영역, 적응 행동 영역, 언어 행동, 사회적 행동 영역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운동, 적응, 언어, 사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발달 지수를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숙주의 이론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는 성격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원초와 이드죠. 이것은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충동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즉각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능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그리고 원초와 다음에 자아, 에고가 있죠. 그렇죠? 에고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는 성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원초와의 그런 본능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그런 도덕적 통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초자 같은 경우에는 양심, 그 다음에 자아 이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양심은 좀 부정적인 측면, 뭐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모님이 이런 기대를 하지, 선생님은 이런 기대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초자는 본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래서 성격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이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양심, 자아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 구조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발달 단계를 구분했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를 하였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는 이성의 부모에게 집착하고 동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자, 이성의 부모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뭐 엘렉트라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성의 부모를 동경하다가 동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서 성역할도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기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남근기적인 특성 때문에 이 시기에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성교육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성적인 정체감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프로이드에 이어서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제 에릭슨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이제 프로이드는 발달은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프로이드는 사춘기에서 발달 단계를 멈춰버렸어요. 성기기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은 이제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전생에 걸쳐서 총 8단계로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는 1단계부터 8단계고 요 이제 발달을 구분한 것은 이 각각의 단계에 사회적인 역할을 맡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발달을 구분했습니다. 자, 우리 유아기에 해당하는 것은 3단계예요. 이때는 가족이나 부모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발달에서 얻게 되는 주요 특징은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발달이 잘 되면 얘는 주도성을 갖는 애로 성장하는 거예요. 발달이 잘 못 되면 죄책감을 갖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시기는 3단계에 해당하고 주도성 대 죄책감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아이가 주도성을 갖느냐 죄책감을 갖느냐 이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는 가족 또는 부모입니다. 자, 이때는 프로이드의 단계로 봤을 때는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시기의 특징은 자유로운 탐색과 호기심을 통해서 주도성을 발달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유로운 탐색, 호기심, 자유놀이, 유아중심 교육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억제나 처벌에 의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책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자유로운 탐색과 호기심을 통해서 주도성이 발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억제나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얘는 죄책감을 가져서 죄책감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쫙 찌그러져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 시기는 3단계 주도성과 죄책감 이런 시기예요. 1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 또는 주 양육자예요. 자,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이때 발달의 주요 대상은 부모입니다. 자, 유치원 시기는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그래서 발달의 주요 대상은 가족이나 부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8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달에 관한 그런 학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성숙주의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을 보셨고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 이어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을 분리시키는 학자들도 있고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 다음에는 인지발달 이론이 나와요. 그런데 행동주의와 인지발달 사이에 여기를 두 개를 이어주는 사회학습 이론이 있었는데 이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 중심의 이론이죠. 사회학습 이론을 행동주의와 붙여서 설명하기도 하고 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 특징 보시면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유아의 외현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관찰 가능한 그런 행동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법칙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행동주의의 특징입니다. 발달을 단계로 나누어지지 않는 어떤 연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행동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의 주요 특징들이었고요. 행동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과 스키너와 같은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자, 행동주의는 대체로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더 수동적으로 본 거예요. 자극이 있어야만 반응을 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마치 개실험,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고요. 스키너를 중심으로 했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이것도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인간을 약간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이건 뭐냐면 활류를 통해서 스스로 이거는 나한테 좋은 거네 이러면 학습을 더 잘한다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건 관심이 없어서 학습이 더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제를 줄 때 이왕이면은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강화제를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행동주의 이론에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약간은 능동적으로 본 것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유아의 교육에 활용하는 행동주의 이론은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부터 일단 보시면 파블로프의 실험과 왓슨의 실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 들려주면은, 그렇죠, 개가 침을 흘리잖아요. 개한테 이제 고기를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주면은 얘가 나중엔 종소리만 들려줘도 이제 침을 흘린다. 이렇게 보면서 조건 형성을 만들어 줄 수 있구나. 학습을 시킬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강화제를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파블로프의 고전 조건 형성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왓슨의 이론이 있습니다. 자, 왓슨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영유아를 훈련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왓슨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건만 만들어주면 난 무조건 사람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은 그냥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학습자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습자를 약간은 능동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와, 이거 해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좀 하겠죠. 자, 그래서 조작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이거 키워드입니다. 선택적으로 보상,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자, 선택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강화와 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강화제를 쓸 때 애들이 좋아하는 걸 주겠죠.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적 보상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적 보상이란 강화와 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아동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아동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강화나 벌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의 종류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연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의도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얘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의도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스티커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정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라는 것은 의도하는 행동을 하면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강화니까 부적 강화.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걸 빼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부적 강화이고요. 연속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매번 규칙적으로 강화제를 주는 거예요.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횟수와 반응과 반응 간의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강화제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더욱더 효과적인 것은 연속적 강화보다는 간헐적 강화가 더 효율적입니다. 자, 강화의 종류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연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벌이 있습니다. 벌도 두 가지의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수요성 벌,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자, 수요성 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꾸준히나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벌을 주는 이유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수요성 벌은 정말 벌을 주는 거예요. 꾸준 체벌. 그 다음에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를 빼는 거예요.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보는 거 오늘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거성 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맥의 원리도 있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도 강화의 한 종류예요. 자, 이거는 강화의 한 종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강화제를 좀 다르게 쓰는 거예요. 유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행동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축구는 되게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건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이 뭘까요? 예, 축구예요, 축구. 책 읽는 거는 잘 안 하니까 빈번하지 않게 일어나죠, 그죠? 근데 책 읽는 거, 더욱더 책 읽는 거 빈번하지 않게 일어나는 거를 좀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늘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을 강화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 책을 좀 1시간 읽으면 축구 더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프리맥의 원리예요. 근데 이 프리맥의 원리에서 강화제는 아이들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개인별로 강화제는 다르다. 뭐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조형, 조성 있습니다. 조형, 조성 같은 얘기고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말을 잘 못하는 애가 있을 경우에 그 말 잘 못하는 애를 훈련시켜 나갈 때 처음에 말을 아예 못할 때는 막 많은 그런 강화제를 늘 주다가 이제 얘가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강화제를 진짜 발음을 똑같이 해야 강화제를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좀 지체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훈련시킬 때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형, 조성이고요. 행동 수정이 있습니다. 행동 수정은 속어와 차별 강화 두 가지 방법을 쓰고요. 속어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강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을 속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떼쓰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차별 강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멈추었을 때는 강화를 하는 방법. 이것이 차별 강화입니다. 자, 차별 강화. 이건 어떤 거죠? 얘가 이제 막 떠들고 막 딴짓할 때는 선생님 모른 척 했다가 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방법이 차별 강화입니다. 속어는 모른 체 하는 거. 차별 강화는 얘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강화 주는 거. 이런 것입니다. 행동 수정의 대표적인 방법 속어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이 있죠.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공포를 소거하는 방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체계적 둔감법의 사례, 기출문제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엄마랑 떨어지려 하지 않는 그런 유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그렇죠. 엄마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한나절만 있었다가 그다음에는 오전 10시까지만 있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보통 유아처럼 그냥 이렇게 스쿨버스 타는 데서 안녕 하고 이제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행동주의의 그런 적용 방법으로 조형, 조성이 있었고요. 행동수정 안에는 속어와 차별 강화가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아동이 자신의 발달에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에 비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지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동물과는 좀 구별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동주의는 굉장히 유아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반두라는 상호결정론의 개념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따라할까? 아동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따라할까 말까? 아동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두라는 관찰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관찰해서 배운다는 거죠. 관찰학습 과정을 그래서 세분화했습니다. 관찰학습의 과정은 주의집중, 파지, 운동재생, 강화와 동기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학습 단계 첫 번째 주의집중 단계는 뭐죠?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집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관찰학습 같은 경우에 운동 배우고 이럴 때 많이 적용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운동하는 거 잘 보는 거죠. 주의집중 단계. 그 다음에 파지 단계입니다. 주의집중을 통해서 얻은 모델의 행동이 학습자의 기억에 전이되는 단계예요. 파지, 잠깐 동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팔은 저렇게 움직여, 다리는 저렇게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재생, 잠깐 기억한 거, 파지, 잠깐 기억했던 거를 진짜 몸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 재생이죠. 모델의 기억된 행동을 학습자가 능숙하게 재생하는 단계, 이것이 운동 재생입니다. 그리고 동기화의 단계가 있어요. 운동 재생에서 이제 벌써 운동할 줄 알거든요. 계속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동기화 단계예요. 동기화 단계에는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직접 강화는 학습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칭찬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리 강화. 대리 강화는 특정한 행동을 한 모델에게 제시되는 강화에 의해서 학습자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친구가 막 칭찬받는 걸 봤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대리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가 있어요. 학습자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특정한 행동에 강화를 주는 것. 이것이 자기 강화입니다. 이건 어떤 거죠? 자기 강화는 이제 자기가 막 책 많이 읽고 한 권씩 쌓아서 막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거 보고 뿌듯해하는 거. 책 더 읽어서 더 높게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 강화죠. 자, 동기화 단계에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관찰학습의 과정은 주의집중, 파지, 운동재생, 강화, 동기적 과정. 이렇게 강화, 동기적 과정 같이 묶어서 보실 수 있고요. 동기적 과정은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두라는 관찰학습 이외에도 자기 효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 보셨고요. 자, 우리 성숙주의 보셨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 보셨고, 사실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그 부분은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성주의의 인식론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인지발달 이론은 피아제와 비고츠키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피아제는 사고의 과정과 이를 반영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었고, 모든 유아의 인지발달은 동일한 순서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고츠키와는 다른 점이에요. 비고츠키는 모든 유아의 인지발달이 동일한 순서와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아이들의 인지발달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도식, 평형, 적응 이런 것들이에요. 자, 먼저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또는 행동의 조직화된 패턴이고 경험에 근거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도식을 이루게 되길 때까지 인간의 그런 사고의 구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도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이해하는 도식, 그다음에 자연 탐구 영역을 이해하는 도식, 자연 탐구에서도 수학 이해하는 도식, 도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점점 넓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평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에서 들어온 정보와 인지구조 간의 정신적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막 갈등이 있잖아요. 인지적 갈등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지식이 막 형성되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거. 헷갈리잖아요. 동전은 왜 5개 안 붙지? 못은 붙었는데 동전 붙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적 갈등. 그쵸? 인지적 갈등을 거쳐서
평형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인지적 갈등은 인지적 불평형이라고도 합니다. 인지적 불평형, 인지적 갈등 같은 이야기고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식이 잘 형성돼서 도식으로 형성되는 이제 나의 지식이 된 거죠. 이런 상태가 인지적 평형화, 평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평형이 형성되는 과정에 적응 과정이 들어가요. 적응 과정 안에는 동화와 조절이 있습니다.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이미 아는 인지 구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적응이 되면은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적응이 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각물이나 사건을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절은 뭘까요? 조절은 기존의 인지 구조로는 새로운 사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기존의 인지 구조를 변경하는 것, 이것이 조절입니다. 자, 동화는 원래 내가 쓴 안경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걸로 이제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다음에 새로운 안경으로 바꿔 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동화와 조절, 이 과정을 통해서 적응을 하게 되고 이제 평형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식이 점점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대체로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전조작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그 다음에 표상적 상징을 사용하는 거, 언어의 급속한 발달, 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조작기 유아의 그런 인지적 그런 사고의 특징은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피아제가 이야기한 인지 발달 단계,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전조작기 유아의 대표적인 특징,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물활론, 표상적 상징, 언어의 급속한 발달,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을 제시했고요. 역동적 평가도 제시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 자, 비고츠키가 이야기한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 피아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피아제는 유아들마다 동일한 순서로 발달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설명한 반면에 비고츠키는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발달할 수 있는 영역과 선생님이나 누구 이제 의미 있는 사람이 제시해주는 그런 발달의 영역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발달할 수 있는 영역과 선생님이나 의미 있는 그런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발달의 영역 간의 그 거리예요. 자, 근접 발달 영역 이야기했고요. 비계를 제공해주면 근접 발달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계는 공동 문제 해결이나 상호 주관성을 통해서 비계를 많이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는 공동 문제 해결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협동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주관성,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호 주관성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영역, 그 다음에 상대방의 영역,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비고츠키의 핵심 개념, 근접 발달 영역과 비계입니다. 자, 그리고 비고츠키는 언어 발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언어 발달 단계로 초기 언어, 순수 심리 언어, 자기중심적인 언어, 내적 성장 언어, 이런 발달 단계를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혼잣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고 발달 같은 경우에 비조직적 더미적인 사고에서 복합적 사고, 개념적 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언어 발달과 사고 발달은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기에서는 서로 합쳐지면서 상승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피아제 인지 발달과 비고츠키 인지 발달을 좀 구분을 잘 해 놓으셔야 되겠는데,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발달의 원동력은 학습자입니다.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의 발달의 원동력은 사회 및 문화 환경이에요. 자, 피아제는 발달 기제를 평형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루는 것이 발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비고츠키는 내면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것을 내면화시키는 것, 이것이 인지 발달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언어는 그냥 사고의 지표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쓰는 언어를 보면 아, 이 정도까지 사고 발달했구나. 전조잡기 유아의 특성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고츠키는 언어가 사고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혼잣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하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고 발달이 막 촉진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발달을 설명하면서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본 반면에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비계를 제공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발달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학습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피아제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비고츠키는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비계를 제공해 주니까. 자,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경험의 형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보았고 비고츠키는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가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처리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중다 저장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저장소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았고요. 자, 인지처리는 처음에 주의 집중을 통해서 감각기억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시연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입으로 되뇌이기도 하고 시연하고 그 다음 인코딩 부호화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넣는 거죠. 선생님들이 막 암기하고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잘 돼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다 저장 모형으로 기억 저장소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단기 기억하고 작업 기억은 같은 겁니다.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인지 처리가 되는 과정은 주의지각, 시연, 부호와 인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인출과 망각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초인지의 그런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 메타인지, 초인지는 뭐냐 하면 자신의 인지 과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 요것이 이제 메타인지, 초인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적인 지식을 아는 거 요게 이제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을 스스로 막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 처리 과정을 보시면 주의, 시연, 부호와 인출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의식적으로 초점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 그렇죠? 그다음에 시연, 소리 내고 반복하는 거,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막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막 암기하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시연이고요. 부호화는 정보를 변형시키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인코딩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지식을. 인출은 장기 기억 속에서 정보를 꺼내가지고 선생님들 시험장에 가서 답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인출입니다. 주의, 시연, 부호와 인출, 인지처리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발달 이론은 보시면은 지금 쭉 정리하신 성숙주의 이론,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이 있었고요. 행동주의 이론이 있었고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있었고 정보처리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에 이제 계속해서 발달 이론을 보시면 생태학적 체계 이론도 있어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환경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미시체계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이것이 미시체계고요. 자, 유아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능동적 주체로 본 것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외체계는 유아가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대중매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외체계에 해당합니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가 다 포함되고 문화적 환경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뭐 이런 것이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친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의미 있는 환경은 미신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달 이론, 지금까지 쭉 발달 이론을 정리하면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이드와 에릭슨이 대표적이고요.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이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적인 관점에서 행동주의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자는 스키너, 사회학습 이론의 대표자는 반두라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인지 발달 이론, 사회문화적인 인지 이론, 정보 처리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인지 발달 이론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아동을 능동적인 존재로 가정했고, 그리고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잠재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이 있고요. 정보 처리 이론은 뇌의 구조, 이런 것들을, 학습의 구조,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맥락적인 관점에서 생태학적 이론이 있고요. 이건 브룸펜브레너의 이론입니다. 자, 인간을 둘러싼 환경 체계를 분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인지 발달 이론부터 계속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